여의도 오프컷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그 당계라 그러죠? 네. 당원 게시판. 네, 네. 자주 들어가셨죠? 직원 아닌. 뭐 예전에는 종종 보기도 했고요. 예. 다만 최근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카톡으로 막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네. 막 캡처된 어떤 극단적인 댓글들 보고 저는 이게 조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아니라 뭐 열심히 해라 충고나 비판은 당원들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 모욕, 인신공격 이거는 저 개딸들도 차마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팬클럽에서도 안 할 것 같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어떤 협박 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그걸 뒤늦게 지금 국민의힘 뭐 온라인 팀이나 홍보팀에서 조금 지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과거에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캡처들이 지금 다 남아 있거든요. 그 꼴을 보고 야 이거는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팬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팬덤에 틈타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조작된 세력이 분명히 있다. 좀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고 놀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가짜는 아니고 근데 누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을 계속 작업을 하는지 이거는 이 당 차원에서는 한번 조사는 해야 되지 않나요? 조사해야죠. 예.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다는 건 그 아이디나 뭐 이 당원 번호나 이게 사실 신원 다 있다는 추적이 거니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 비판글 가지고 조사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나 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 법적으로 조치하면 바로 100% 명예훼손 모욕죄 걸리는 수준의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 게시판 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조치를 해주는 게 맞고요. 김기현 의원이 이제 온라인에 뉴스에 댓글 달 때 국적 표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당원 게시판에는 법 안 바꾸고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만 하면 이 당원 게시판에 그 아이디 옆에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니면 뭐 다른 외국 국적인지 뭐 해외 동포인지가 다 나와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당원들은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당 대표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 뭐 실무자 한두 사람한테 그 책임 물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당과 당원이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네트워크 정당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당원 게시판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악용이 되고 있냐면요. 예.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유독 이 당원 게시판에 글 올라온 걸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기사를 많이 썼어요. 아, 대표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 뭐 사면 논란, 이제 복권이었죠. 네, 사면 복권 논란 있을 때와 뭐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 네, 당원 게시판이 뭐 대통령 비판한다, 뒤집혔다, 막 이런 걸 근거로 동아일보가 기사를 좀 썼는데 네, 네. 다른 언론들도 따라가고 제가 살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팬덤 그 팬카페에서 네. 당원 게시판에 좌표 찍기를 해요. 그럼 자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욕하자. 좌표 찍고 뭐 한 100명이 한 사람이 여러 개만 쓰면 네. 1000개 채우는 거 금방이잖아요. 네, 예. 그걸 가지고 또 당원 게시판 여론이 이렇다. 이게 당원들의 여론이다라고 기사를 만들어서 재생산하고. 이게 아주 고도의 여론 조성 전문가가 끼어들어서 예. 작업을 하는 티가 좀 농후하게 나거든요. 그거 좌파들이 매달 하던 건데. 예전에 이제 개딸들이 많이 하던 예. 거죠. 예. 거기 국민청원 장악하고 뭐 민주당 당원 게시판 네. 장악하고 했던 그 패턴 그대로 또는 그 이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게 대깨문들이 원래 원조예요. 그렇죠. 예. 대깨문 문바들이 원조였다가 걔네가 이 개딸들한테 밀리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대거 소위 말하는 한 달로 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정치 예, 전문가들은 예,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그 패턴 그대로 당원 게시판에 좌표를 찍어서 이게 마치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네. 언론에 기사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어제부터였나요? 최근 들어서는 당원 게시판에 1일 3회로 댓글 다는 게시물 작성하는 글자를 이제
횟수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것도 좀 미봉책 뒤늦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당 지도부가 당 대표가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당원 게시판이 보수 분열의 온상이 안 되도록 네. 관리와 규칙을 좀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이 한동훈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얘기 좀 더 할까요? 제가 오늘 그 칼럼 정론 일침으로 그 문화일보 허민 전문 기자의 네. 칼럼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허민 기자가 워낙 그 정치부 경험이 오래 있어가지고 그렇죠. 공력이 꽤 높아요. 네. 그 상당히 심각한 칼럼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허민 기자의 정치 카팩을 즐겨 보고 있고 오늘도 네. 몇 번을 곱씹어 봤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갤럽의 차기 주자 지지율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10%가 폭락을 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지표다. 예. 그리고 골고루 폭락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떨어지고 20대에서도 떨어지고 중도층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낙폭이 큰 대선 주자가 과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 패배 책임 안 지고 정치의 무대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2년 반을 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특검 정치 공세에 맞서서 이 정부와 함께 정치 현장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예. 허민 기자의 글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중도라는 게 어떤 특정한 중도라는 계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고 근데 양쪽 진영에서 누가 얼마나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 중도가 마치 뭔가 엄청 대단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상을 계속 쫓다 보니까 자신을 중도라고 하지만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떠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통 보수 우파 지지자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결과 집토끼도 빠지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보고 중도도 저거 유능하지 않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미분적분 풀기 전에 제가 구구단부터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허민 기자의 글을 봐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정권 교체를 해내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다잡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이 폭락하는 지지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허민 기자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글 보면서 재밌게 본 부분이 여기에요. 뭐냐면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실체가 없는 중도 여기에 이제 한동훈이가 꽂혀 있잖아요. 한동훈 측근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좌파랑 싸움을 해야 되는데 좌파랑 싸움을 하면 우파로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도로 가야 되는 그 한동훈의 목표하고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싸우죠. 그냥 안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왜 저기서 안 싸우지? 근데 그 안 싸우는 비밀이 한동훈이가 싸움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늘 중도에 꽂혀 있으니까 좌파랑 잘못 싸우면은 우파로 낙인 찍혀서 중도로 못 간다. 그 한동훈 대표가 만약 민주당이랑 세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가정교사한테 혼나요. 그 진중권이라는 가정교사가 있거든요. 아마 진중권 교수가 텔레그램 보내겠죠. 한 대표 정신 차려. 나한테 회초리 맞고 싶어? 아유 진 교수님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저의 가정이고 추론이고 하나의 위트 섞인 시나리오입니다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경수, 바둑이 이거 풀어주는 게 민주당 분열시키는 건데 대통령에게 뭐 언론 플레이로 들이받았죠. 그리고 의료개혁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중차대한 이슈에 본인이 주목받으려고 단독 보도 내고 언론 플레이 하다가 오늘은 또 25년도 이 정원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책임 못 질 발언을 했습니다. 25년도 논의를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제가해야 되는 사안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 논의를 자기가 합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대통령과 각 세우는 거라면 온갖 무리수를 다 두는데 왜 바로 옆에서 이재명이 계엄령 이야기할 때 눈만 뻐끔뻐끔거리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이크를 잡아챌 순발력이 안 되면 비공개 회담이나 뭐 3대3 회담할 때라도 계엄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 주특기인 언론 플레이로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가 계엄령 문제 제기했다. 또
단독 보도 주면 되잖아요. 채널A 같은 데다가. 맨날 주잖아요. 그렇게. 왜 그 계엄령은 눈만 꿈벅꿈벅 뜨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하루 다 지나고 나서야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 분석대로라면 싸우면 내가 우파가 되고 나는 우파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우파들은 그냥 내가 뭔 짓을 해도 나 찍지 민주당 찍을 거냐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중도한테 잘 보이고 진중권 김경률한테 점수 받는 게 중요하다. 매일매일 숙제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싸우는 건 난 좀 안 하겠다. 이런 일부러 안 싸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의료개혁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혼자 온몸으로 여기까지 밀고 온 건데 그 역대 대통령들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네.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건데. 문재인이 이미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니까 여기까지 버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지금. 일단 2025년은 뭐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거 의료계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요 시점에 숟가락 들고 나타났어.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가. 근데 나 이제 한동훈이가 그냥 혼자 퍼먹는 거는 내가 오케이. 아니 뭐 어차피 여권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해서 밥상 잘 차려놨으면 한동훈이 너라도 먹어라가 되겠는데 왜 이재명이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숟가락 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정말 화나는 거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온몸으로 예. 정말 맞서 싸우면서 소위 말해 국민들에게 또 욕도 먹어가면서 차려놓은 밥상을 이재명이를 데리고 들어오든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든 곱게 차려준 거 떠먹으면 되는데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상을 반쯤 엎으면서 이거를 또 숟가락을 떠먹겠다고 하니까 예. 솔직히 정말 이게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헷갈리는 지점이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오늘도 뭐 25년도까지 그리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까지 모두 다 논의할 수 있다. 역시나 또 채널A에 단독이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25년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무식한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면 다 된다라는 어떤 네. 오만한 기저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또 지금 의사들의 어떤 무리수나 이런 것도 비판하지만 네. 협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태도거든요. 나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양보가 안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협상과 양보가 되는데 일단 한동훈은 지금 문제 해결이 협상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안한 이 협의체에 의사들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할 거 했고 그 다음에 협상이 부결되고 또 파업하면 그건 대통령 탓. 그러니까 책임도 못 질 25년도 복지부 장차관 경질 막 이런 미끼를 던져가면서 의사들 제발 앉아만 달라. 한번 나와주면 나는 그걸로 숟가락 다 떠먹은 거고 그 뒤에 25년도 유예는 안 되잖아요. 장차관 경질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대통령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이 고집이 세서 이거 안 됐네. 근데 이거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주고 대신 우리가 26년도부터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 의료 수가나 이런 의료 사고인데 지나치게 형사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목소리 충분히 귀 기울이겠다. 우리 최선 다하겠다. 그러니까 좀 대화하자.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삐걱거려도 하나둘 맞춰가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마치 저는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협상할 때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서 중재한다고 난리치다가 김정은한테도 욕먹고 트럼프한테도 욕먹고 결국 하노이 노딜로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문재인이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한테 가서는 북한 비핵화 의지 있습니다. 그렇지. 김정은 핵 다 포기한답니다. 김정은한테 가서는 야 좀만 기다려봐. 미국이 돈 퍼부어준대. 결국 이게 양쪽에 사기치다가 중재가 아니라 이제 바보 된 거잖아요. 지금 의료계한테 가서는 책임도 못 질 25년도 내가 한번 해볼게. 정부한테 가서는 내가 책임지고 의료계 데리고 나올게. 둘 다 안 되잖아요. 둘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보건복지부 네. 장차관들이요. 뭐 역량이 있냐 없냐는 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또 역사가 평가할 일이고. 이 장차관들이 욕먹고 이렇게 응급실 부족해서 국민들한테 질타받는 게 뭐가 좋아서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장관이나 차관을 경질하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뭔가 개혁을 할 때 어느 공직자가 이걸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해봤자 욕만 먹고 여당 정치인들도 나 안 지켜주고 자르라고 하면 나 잘려서 백수 되는데 그게 보수 정권의 유구한 문제예요. 누가 앞장서서 싸우면 네. 날려버리고 책임지지 않고 저도 그렇게 날라갔잖아요.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렇지.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또 혼자 열심히 또 싸워야 되고. 근데 이 공직자들이 어떤 국가의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질타받는다고 해서 그걸 날려버리면 연금개혁 누가 하겠어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누가 하겠습니까? 그나마 김문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고용부 장관 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지 네. 다 고사하고 안 하겠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장관 차관 파면해라 하는 거 니들 배지나 좀 떼라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대통령이 개혁하는 거 뭐 도와주고라도 말을 해야지. 지들 배지 뗀다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배지에 눈 멀어가지고 네. 거기에 온 인생을 다 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장관 차관을 파면하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장관과 차관 언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기에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의료계와 대화가 잘 되면 대통령이 야 이만하면 됐다. 이제 2기 체제로 가자. 장차관 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떠밀리듯이 밀려서 하게 되면 그 어떤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실장, 국장, 과장,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 말씀 하시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이 좌파들은요. 어쨌든 지그들이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는 그 지그들끼리 동지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진짜 끝까지 챙겨요. 끈끈해요. 네. 챙긴다고. 뭐 자리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뭐 출연료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주려고 맞아요. 그러고 네. 그거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게 싸우다가 쓰러지면 다 놓고 가버려. 그리고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밟고 지나가. 네. 이를테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 그 5년 동안에 적폐청산 대상이 돼가지고 수백 명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다 걸기는 무슨 부패로 걸고 뭐로 걸고 다 걸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은 정치 보복이고 적폐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나 뇌물로 깜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공모를 열심히 하다가 뭐 이런 걸로 뭐 이런 걸로 갔거든. 네. 그 이런 사람들 당에서 완전히 외면해가지고 뭐 면회를 한번 제대로 당 차원에서 조직한 적도 없고 무슨 대통령 사면복권 당당하게 요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 패스트트랙 그거 공소 취소 좀 하라. 그 요구했다가 이 무슨 청탁한 사람처럼 완전히 취급당해 버리잖아요. 경찰 수사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돼요. 여기 우리 댓글에도 나오는데 한동훈이가 진짜 우리 자유우파 맞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자주 오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앞장서서 민주당이랑 싸우고 대통령 발목 잡는 소위 말하는 반윤들이랑 싸우느라 정만 만들고 나 왜 이 고생을 했고 왜 이러고 있지라는 현타가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게 보수 우파가 질이멸렬한 근본적 원인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 마치 역적 취급하고 이 개혁하느라 고생하는 사람들 뭐만 하면 자르라 하고 그리고 그냥 눈치나 보고 여론조사 결과 1% 2%에 벌벌벌 떨면서 그럴 거면 그냥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냥 리얼미터 대표 대통령 시키면 됩니다. 매주 뭐 사안마다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면 되죠. 대의민주주의 왜 합니까? 대통령 왜 뽑고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명의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눈치 보면서 내가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어떤 본류이고 이런 동지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한테 지는 건데요. 그런 동지의식 끈끈한 동지의식을 회복하고 만들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좌파와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앞으로도. 이 한동훈 얘기 끝에 이원석 얘기도 짧게 합시다. 아니 검사가 수사하면 됐지 뭔 도덕 선생처럼 훈계질을 하고 야다냐. 김재원의 발언이에요. 저는 직업을 바꾼 줄 알았어요. 이제 검찰이 아니라 퇴임을 앞두고 시사평론가를 하시려나 보다.
이거는 정치 평론이잖아요. 그렇지. 뭐 예. 처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아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현석 검찰총장이 뭔데 남의 처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현석 총장의 처신에 대해도 불만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 왜 그러니까 맨날 연필만 깎았냐. 김건희 여사의 이 사건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건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반면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친분을 꾸며내서 거짓으로 접근을 하느냐, 진짜 최재형이라는 인간 사람도 아니다 하는 국민도 계실 것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면 되지 거기 나가서 더 이야기하는 거 월권이에요. 그렇죠. 정치 개입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 평론가들이나 할 영역인 거예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본인이 이제 2년의 임기 동안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 그걸 마지막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면서 소신 있는 검사인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 정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재원 최고 잘 뽑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김기현 지도부 같이 할 때 초반에 여러 구설수 때문에 저도 뭐 김재원 최고를 비판했고 또 최고위에서 사퇴하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건 또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은 우리 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할 말 해주는 분이 김재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 무슨 방탄 연맹, 네. 방탄 동맹 이것들이 방탄이 되나 손잡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최근에 먹산이즘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이재명의 이념은 먹산이즘이 아니라 방탄이즘인 것 같습니다. 방탄이즘이지. 네. 둘이 이제 방탄할 일이 생기니까 손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만나는데 동상이몽이죠. 오늘 아침 고성국 박사님 KBS 라디오에서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찰과 사법부를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친문 진영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네. 11월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서초동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열 겁니다. 그 집회는 매우 폭력적인 집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폭력 집회를 하면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봐라 이거 계엄이다 이러면서 막 또 음모론의 군부를 피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 안에서 친문들도 나와서 우리가 검찰과 법원을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문재인도 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수사받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너부터 빨리 들어가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일단 이재명 네가 들어가고 너는 들어가고 나는 내 방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리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을 뭐 검찰에 부르겠어요? 뭐 이런 배짱이 또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같이 방탄을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 방탄 노년단이라고 댓글을 올리셨어. 근데 뭐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이재명이가 아직 좀 창창하죠. 새파란데. 예, 그래요. 문다혜가 지의 애비하고 지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물귀신 작전 아닌가? 그러게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네. 지난주에 제가 이거는 일가족 범죄 자백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냐? 나만 잡아가지 말고 나 잡아갈 거면 우리 아빠도 같이 잡아가. 같은 운명이야. 너네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배짱을 보이는 글쎄. 거거든요. 그런 어떻게 것 같아. 보면 허장성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다혜 하나만 잡아가는 건 너무 쉬우니 그러나 전직 대통령 수사하고 잡는 건 검찰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법원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을 노린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 공동체 아니라 운명 공동체면 더더욱 그 사이가 받았던 거액의 연봉이 뇌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활비를 아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어떤 수혜자가 되는 셈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 문재인이 수사받아야 될 게 너무 많지만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던가 너무 많지만 일단 이걸로라도 좀 확실하게 운명 공동체인 문다혜와 함께 손잡고 같이 수사받고 같이 재판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전혀 이것들이 호흡이 안 맞아요. 그 오늘 아침에 박지원이랑 대담할 때도 또 좌파들이 일제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윤건영이도 그러고 아니 월급이 무슨 뇌물이 되냐 이거거든. 근데 문다혜는 악을 쓰잖아. 그건 아니야. 우린 운명 공동체야.
그러니까 대가가 있었느냐? 대가는 있었죠.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그리고 이 경제적 이득이 공유가 됐느냐? 그 이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의 집안을 먹여 살렸는데 취업이 되면서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주어진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뭐 어려운 단어 쓸 거 없이 이 두 가지만 봐도 당연히 이 뇌물 사건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 이거 이제 검찰이 잘 가르마 잘 타서 운명 공동체, 진짜 운명 공동체면 같이 집어넣어야 될 거고. 자,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지금 저 대정부 질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쪽 선수들, 한덕수 총리 이하 우리 장관들 선수들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총리 오래 하다 보니까 내공이 점점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초에 총리가 원래 힘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정권 초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기 반환점 가까이 가고 있고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총선도 또 많이 졌고 힘이 빠질 타이밍인데 오히려 노익장을 더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본인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도 해보고 했지만 그랬죠. 요즘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해 보니 야 이거 사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점잖기로 유명한 분인데 그렇죠. 서영교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악을 쓰면서 지금 온 세계 경제 좋은데 우리만 나락이다. 아니 신문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2023년도 전 세계 경제 성적 2등을 대한민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정부한테 잘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영국의 언론이잖아요. 네. 이 전문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가 전 세계 2등이라 할 정도로 물가도 억제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뭐 세계 경제가 다 좋은데 대한민국만 나락이다 이러고 막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안 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좀 말렸는데 저는 뭐 미셸 오바마가 했던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저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거 그것도요 미셸 오바마가 대한민국 민주당을 안 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로우도 적당히 로우여야 우리가 고하이를 하지. 아니 뭐 그지 깽깽이 같은 것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신문도 안 보고 막 악쓰고 막 뭐 대정부 질이고 예산결산 심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버락 오바마나 미셸 오바마도 한 성격 하거든요. 미국에서 정치할 때 보면 한국에서 정치했으면 화병 나서 못 참았습니다. 고하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할 말도 하고 하는 게 저는 당당해 보이고요. 이렇게 세게 안 나가면 언론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호통쳤다, 질책했다. 그렇게만 윤석열 정부의 총리나 장관들은 뭐 알아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기사가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냥 헤드라인이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전투력이 약하잖아요. 그나물에 그 밥들만 뽑아놨으니까 그 부족한 전투력을 한덕수, 김문수, 뭐 지금 어쨌든 심사 중이지만 탄핵 심사 이진수 이런 사람들이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후반기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갑자기 슈퍼챗이 올랐어. 우리 장시 못 타겠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은조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여기 두 잔 오미자 있습니다. 시켜드리라고. 네. 장석원님이. 자, 근데 김문수 장관은 또 퇴장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노위에서 환경 노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청문회 때 나왔던 그 과거 일제 시대에 대한 역사적 인식 이걸 그렇다고 뭐 김문수 장관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이 불법 지배를 한 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역사적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죽어라 독립운동해서 독립하고 대한민국 건국한 거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최근에 이제 데일리안이었던가요? 여기 공정에서 조사했는데 우리 국민의 70%가 우리가 이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았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한 게 잘했다가 아니라 나쁜 짓이 당연히 불법이고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엄연한 역사적 비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독립운동도 하고 목숨 걸고 싸웠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이지 결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닌데 이걸 말꼬리를 잡아서 환노위에서 장관을 퇴장시킨다?
아니 정청래가 뭐 법사위나 이런 데서 장군들 모욕 주고 막 퇴장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22대 국회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살다 상임위에서 장관 쫓아내는 거 처음 봅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그러면 장관 없이 뭐 상임위원회 뭐 대정부 질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고성국 TV 나와서 고성국 박사님 잠깐 나가 있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김문수 많아서. 장관이 아주 그 당당하게 퇴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따라가거든. 네. 그 그냥 앉아 있었으면 그 사람들도 바보 되는 거예요. 네, 그나마 예. 환노위 의원들이 잘 따라 나갔네요. 예, 네. 그래요. 그런데 그 김문수 장관이 그 경북 영천이 고향이거든요. 네. 그 영천이 옛날부터 이 석전으로 유명합니다. 폐 동네끼리 돌싸움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주 험한 곳이에요. 터프한 동네네요. 예, 거기 또 그래서-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기 그 한우 그 뭐죠? 회처럼 먹는 거. 뭉티기. 네. 아니 육사시미. 육회. 네. 예, 육회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 영천이. 육사시미. 근데 거기가 또 그래서 워낙 동네가 거칠어 가지고 이 옛날에는 이 건달들이 영천 출신 건달들이 많았어요. 근데 김문수 장관은 영천에서도 그 몰락 양반이라고 하는 네, 보통 네.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때가 양반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쪼그라들어서 그 몰락 양반의 그 출신이에요. 그래 아주 그 선비기질이 아주 그래 피 한 방울 안 나. 그러니까 이분 되게 꼿꼿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경기도지사 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부천에 잠시 살았었는데 이렇게 부천 정치권 관계자들한테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검소하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워낙 돈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야인일 때 네. 장관이나 경산호위 위원장 아닐 때 우리가 막 대선하고 막 이럴 네, 때 네. 이분이 여의도 올 때 그냥 다 지하철 타고 와요. 음. 그러니까 지하철역 걸어가다 보면 김문수 장관이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걸어 다녀서 국회 행사 가고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네. 이 정도 도지사까지 한 분이면 사실은 야인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뭐 차도 뭐 있고 기사도 누구한테 되고 다 그렇게 그렇게 접대도 살지. 받고 예. 예, 이 자기 심부름해주는 비서도 계속 있고 그러거든요. 직위가 없어도. 근데 그냥 혼자 혈혈단신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랑 싸우고 막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알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모욕주기 해봤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 부천에서 국회의원 처음 될 때 상대가 누군지는 혹시 기억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박지원이었어요. 아, 박지원이가 그 김대중이 대변인 하면서 뭐 엄청 막 이름을 날릴 때 그 박지원이를 잡으러 저격하러 간 거예요.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은 거야. 잡아낸 거야. 왜냐하면 부천이 예. 이 보수가 이기기 쉬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웬만하면 다 민주당이 독식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박지원을 잡았다니까. 와, 예. 박지원을 잡았어요. 그 96년 선거인데 예. 어떻게 잡았냐? 한 6개월간을 하루 한 20시간 가까이를 내내 동네를 걸어 다녔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야, 한 번 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침에 KBS 인터뷰하러 갔는데 제 앞 순서가 박지원 의원이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대기실에서 봤는데 야, 참 저러면서까지 저 연세에 또 저러고 싶을까. 이재명한테 딸랑딸랑해서 국회의장 하고 싶은 거잖아요. 참 아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셨구나. 네. 그 여담이지만 박지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고 박사님 진행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이렇게 유튜브처럼 편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대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다 들어줘야지. 고 박사님 표정이 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시는데 힘들죠. 네, 오늘 이렇게 여의도 어퍼컷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말씀 듣고 싶은데 이제 한동훈의 추락이 아주 이게 두드러져요. 네, 동시에 오세훈이가 좀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갑자기 막 부상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원희룡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잠룡들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경선이 박진감이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력이 검증 안 된 사람한테 너무 일찍 마치 차기 대선 주자 된 것처럼 권력을 몰아주면 그게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엄청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워낙 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과도 자주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요즘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저한테 경계심을 많이 풀어요. 제가 이제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말을 안 해줬는데 요새는 자기들은 한동훈이 대선 주자 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번 대봐라. 갖고 있는 카드. 아니 사실은 우리도 이재명이 대선 주자 되길 기다리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고만고만한 주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이 지지율 높게 나온다고 이재명이 제일 무서운 카드가 아니라 그거 전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쉬운 카드잖아요. 제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그리고 뭐 원희룡 전 장관도 여전히 이제 또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예. 홍준표 시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보통 역대 여당에서는 이렇게 일찍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도록 허용한 대통령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차기 주자들이 뛰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힘 빠지고 뉴스의 중심이 차기 주자들한테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굉장히 단속을 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점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당에 양보를 하신다. 너무 많이 풀어준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전까지 다 보면 총선 때 특히 그랬고요. 그래요. 예, 그런 점도 마지막으로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짧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여러분 오늘도 속 시원한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여의도 어퍼컷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에는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또 옮겨서 인사드리니까요. 연휴 기간 중에 또 월요일 날 고성국 TV 여의도 어퍼컷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